때로는 칼질도 하고 때로는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허탈감도 느껴지고. 늘 시와 함께한 시인은 누구보다 단단한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진한 가을 감성을 아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인 정상수. 자연은 시인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유년 시절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철도국의 영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이 되는 그 나이를 넘겨서 저를 낳으셨어요. 많은 식구들이 한 집안에서 그렇게 유년 시절이라고 그럴까 잠깐 그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오빠 두 내외를 청도에다 띄워놓고 나머지 식솔들을 이끌고 아버지 고향이신 충북 옥천군 군북면 200리라는 아주 산골짜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시절을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세대가 그렇듯이 우리는 많은 걸 겪었어요. 자, 일정시대 겪었죠. 그 다음에 또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 해방기에 혼란스러운 그 시기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나가지고 그 아주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우리 세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4.19 났었어요. 그 4.19의 소용돌이 속에도 빠져보고 5.16 군사혁명도 겪어보고 그렇게 많은 그 질곡의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글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과서에 실린 노천명 시의 추석이라는 시를 처음에 대했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시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밤대추를 팔아야만 추석을 칠 수 있는 그 가난한 가족들과 그 보름달이라는 거. 나는 옛날에 달을 좀 무서워했었어요. 달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그로테스크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조금 무섭증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달밤에 화장실을 가려면은 저 시골에서는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우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시를 읽음으로써 달밤과 그 가난한 시인이 그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해서 녹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시를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노천명의 시집을 찾아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집도 정지용이라든가 박모을이라든가 그런 시집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빌려서 읽고 도서관에 가서 읽고 그렇게 시와 접하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 그 시간 속을 걷던 어린 소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시. 시는 소녀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꿈꾸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 4.19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4.19 대열에 해서 쫓겨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쫓겨가지고 명동 서라벌 다방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공초 선생님이 거기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저기 뭐 노트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나 와서 발자국을 남기는 걸로 시도 좋고 그림도 좋고 뭐 캐리케이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초 선생님을 그 상황에서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공초 선생님이 차 한 잔을 주시면서 나도 발자국을 찍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초 선생님을 뵌 첫 그 인상을 간단하게 시 형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짧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랬더니 공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인석 선생님이 마침 오셨다가 제가 그 낙서 비슷한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인석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글을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등단의 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글을 뺏겨가지고 갔더니 그게 이제 자유문학에 그때 관계하고 심사위원으로 있으셨는데 그때 그 자유문학의 심사위원이 김광섭 씨하고 모윤숙 씨하고 이인석 씨 세 분이 등용문 이를테면은 자유문학이나 현대문학 사상계 그 세 군데 등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얼렁뚱땅 어떻게 정말 뭐 이게 뭐 문인의 길에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시절에 그냥 일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문단에 등용할 때는 제도가 지금처럼 무슨 문학상이나 그런 걸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3회 추천에 3회 그 심사를 거쳐야지 비로소 문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2회까지 하고 또 몇 년을 걸려가지고 한 10년을 걸려가지고 또 문단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3회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시인이 된다는 거는 엄두도 못 냈는데 얼떨결에 그냥 어린 나이에 시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초 주변에서 많은 그 문인들과 교류하게 돼서 그것이 내 시를 쓰는 미끄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운명의 이끌림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 시인은 그 인연으로 내면의 깊은 울림을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등단부터 천재 시인의 평을 받으며 세상을 놀라게 한 시인 정상순. 시인은 자연의 내면을 담은 꾸밈 없는 시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지금 등단하신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 등단하실 때가 연세가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21인가 둘인가 잘 기억 아마 그쯤 될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문인들도 적었겠지만 전국적으로 여류하면 상당 귀할 때였는데. 여류가 그때 한 모윤숙 씨로부터 우리까지가 한 20-30명 됐을 거예요. 전국에. 전국에? 예. 네. 그러니 얼마나. 네. 정식으로 문예지.
특유의 섬세하고 진한 감성으로 여류 작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시인. 네, 정상순 선생님 하면은 흔히 타고난 시인이다. 운명적으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이다. 이러한 그 평을 받는 분입니다. 1959년에 우리나라 시인도 적었을 때고, 더군다나 그 여류 시인은 아주 귀할 때인데, 그때 자유문학에 등단하셔가지고 1960년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정상순 시인께서 이제 대전에 원로 시인 배인환 선생님과 함께 전원에서라는 동인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문학관 사랑방에 오셔서 항상 작품 발표를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마치 문학 소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이걸로 볼 때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쓰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의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정상순 시인. 시와 사랑에 빠진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설렙니다. 시는 뭐 매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념을 깨고 상식을 깨고, 그리고 올바른 자기 자아를 잘 구현하는 해서 그런 것들을 잉태해 가지고 출산하는 것이 시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뭐 그냥 열심히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한테 어떤 받은 이미지를 얼마나 자기가 용해하고 자기 자아에 접목시켜 가지고 용해하고 그렇게 해서 뱉어내는 그 시가 참으로 시지, 그냥 이렇게 뭐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이런 자연이나 무슨 사건 같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필사, 대신 사물을 보고 그냥 베끼는 거, 그게 아니고, 시는 일단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또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속에서 녹여서 내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법들을 문인들이 한테서 많이 전염이 됐었어요, 내가. 어떤 부조리를 은유법으로 아주 잠깐 표현하는 작품들은 몇 있는데, 은유 속에다가 잠깐 어떤 사회의 부조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잠깐 비평을 했어요. 예컨대 내 시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거 있는데, 민초, 우리 평범한 백성들, 그거의 애환 같은 거, 그거의 희망 같은 거를 내가 거기다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시에서는 잡초에 대한 운명적인 거, 그런 거를 살짝 표현을 했던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시집을 낼 때는 내가 많은 용기를 냈었어요. 과연 이 내 시집이 다른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읽히기를 바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시를 쓰기를 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내 시가 사람과 또는 사람과 사건과 또는 사건과 사람과 어떤 유기적인 그런 어떤 연결고리, 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의 지평이 넓어져야지 되고 따뜻해야지 되고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자아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생각하기인데 좀 더 따뜻하고 그 부조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를 하나 써보고 싶다는 건 내 소망이고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도 소통해 보고 싶고 이제 조금씩 내가 이 마인드가 넓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조금씩 늙어가니까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치유. 그 자연을 그대로 담은 언어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으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시인. 작품의 그 모티브는 어떤 사물들, 꽃이면 꽃, 바람소리면 바람소리, 불벌레 울음소리면 울음소리. 그 어떤 사물애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내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쪽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그 경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가 없으면은 내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사물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 사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동화될 때, 그럴 때 뭐 산이면 산, 바위면 바위, 뭐 물이면 물, 그것이 단순한 물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내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내 시가 지금 몇 편이 떠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가 다 내 자화상이에요. 다각도의 그런 자화상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꽃을 그리는데 꽃이 아니고 꽃이 나에게 걸어 들어와서 내가 꽃과 동화돼 가지고 나 자신을 자아의 어떤 시시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저쪽에서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나는 시를 못 써요. 글을 쓴다는 자세는요, 자기 성찰이거든. 자기 성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엄해져야지 돼요. 그럼으로써 어떤 나에게 비치는 어떤 사물의 그 영혼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글 쓰는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성찰이 없으면은요, 아무도 어느 사물이건 사람이건 산짐승이건 불벌레 소리건 아무런 감흥을 못 받아요. 어떤 사물과의 그 교감이거든요. 거기에서 탄생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시인은 세상과의 교감과 자신을 투영한 빛으로 글을 써내려가며 시 안에 진심과 사랑을 담습니다.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문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문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시를 쓰겠다고 생각한 내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나 전하고 싶은데요. 문학이라는 것이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그런 어떤 장르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예술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융합을 해야지 비로소 글이 나오거든. 가령 음악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그거는 시에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고, 그림의 그 색채라는 것은 그 시의 그 색채와 빛깔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후배들은 너무 일찍 문단에 나오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음악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심지어는 법학까지도 다 섭렵해가지고,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지고 그 위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나 그거를 기초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참으로 튼튼한 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경우에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풋과일을 익지도 않게 따버렸기 때문에 내가 50년이라는 공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시인들은 성급하게 문단에 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문학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모든 장르의 예술을 섭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써도 늦지 않을 거니까 그때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시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한 감성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